안녕하십니까. 서버 파트장 조동현입니다. 다들 객체 지향이랑 통계 구현은 어렵지 않으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자바 서블릿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은 커리큘럼 수정한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4, 5, 6 이 3주차 강의를 맡을 예정이고 첫 번째 주차 이번에는 자바 서블릿, 그 다음에는 자바 JDBC 템플릿에 대해서 다룬 다음에 마침내 6주차 때 스프링을 도입해서 스프링의 DI랑 IOC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3주차 통계 구조에 대해서 잠시 복습을 할 건데요. 여기 사용자 아이콘은 클라이언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그리고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웹서버는 이 요청을 받아서 리퀘스트 핸들러로 전달하고 리퀘스트 핸들러는 요청의 URL과 HTTP 메서드에 따라서 어떤 기능을 실행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그 결정 과정에서 리퀘스트 매퍼랑 상호작용합니다. 리퀘스트 매퍼는 요청이 어떤 컨트롤러로 매핑돼야 될지 판단을 하고 컨트롤러의 주소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컨트롤러는 실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고 결과를 생성합니다. 그 생성된 결과는 다시 리퀘스트 핸들러를 거쳐서 웹서버로 전달되고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응답이 이렇게 반환이 됩니다. 이런 구조를 사용하면 각 컴포넌트가 역할이 분리돼서 코드의 유지 보수성과 확장성이 좋아집니다. 통캣을 중심으로 웹서버, 핸들러, 매퍼, 컨트롤러의 흐름이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저도 신입부원 때는 왜 자바 서블릿을 배워야 되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자바 스프링이 자바 서블릿을 내부적으로 이용해서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 근데 자바 서블릿을 배워야 되는 이유로 첫 번째는 트러블 슈팅입니다. 인코딩 문제, CORS 오류, 파일 업로드 문제 등 웹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 서블릿 레벨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서블릿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스프링 내부 동작 이해도 필요합니다. 디스패처 서블릿이나 스프링 시큐리티의 필터 체인 등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블릿의 내부 동작 원리를 기본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지 이것들을 추후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최적화랑 고급 기능에도 필요한데 대용량 파일 처리나 비동기 요청 처리 등 고급 기능을 구현하려면 서블릿의 동작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서블릿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하는 자바 웹 프로그래밍 기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블릿 클래스의 구현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칙 덕분에 다양한 웹서버 환경에서도 일관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데 지난 미션에서는 커스텀 통캣을 직접 구현하면서 컨트롤러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 컨트롤러는 서블릿과 매우 유사한 역할을 했습니다. 즉 서블릿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HTTP 요청을 받아 처리하고 응답을 생성하는 핵심 기술이며 우리가 만든 컨트롤러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서블릿을 만들 때 보통 웹 서블릿 URL,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서블릿 인터페이스를 구현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자바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서블릿 자바 파일을 컴파일하면은 클래스 파일이 생성되고 이 클래스 파일이 서블릿 컨테이너에 등록이 됩니다. 여기서 서블릿 컨테이너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WAS를 의미합니다. 이제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서블릿 컨테이너에는 클래스 패스에 등록된 서블릿 클래스를 찾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요청된 URL과 해당 서블릿을 매핑해서 연결해 줍니다. 즉 자바 파일 생성부터 시작해서 컴파일 과정과 컨테이너 등록 그리고 URL 매핑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서블릿은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블릿 컨테이너의 관리 하에 동작합니다. 서블릿 컨테이너는 서블릿을 관리해주는 컨테이너입니다. 클라이언트 요청을 그에 맞게 HTTP Servlet Request, HTTP Servlet Response 객체를 생성하여 PostGet 여부에 따라 동적인 페이지를 생성하여 응답을 보냅니다. 사용자 요청 URL에 맞게 서블릿을 매핑하고 서블릿을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서블릿의 생명 주기도 관리합니다. init, service, destroy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서비스 부분의 핵심 비즈니스 로직, do get, do post 등등의 메서드가 실행이 됩니다. HTTP Servlet Request랑 HTTP Servlet Response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TTP Servlet Request는 Servlet Request 인터페이스의 구현체입니다. 요청 정보를 서블릿에게 전달하기 위한 객체로 헤더 정보, 파라미터, 요청 URL, 메시지 바디 등 요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set attribute 메서드를 통해서 뷰의 데이터를 전달할 수도 있고 get request dispatcher 메서드를 통해서 request dispatcher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디스패처라는 건 뭘까요? 우선은 디스패처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스패처 아키텍처 패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스프링에 나와 있는 서블릿에 나와 있는 디스패처는 디스패처 아키텍처 패턴의 구현체 중 하나입니다. 디스패처 아키텍처 패턴은 요청을 처리하는 책임을 중앙의 디스패처 객체와 그리고 개별 핸들러 객체들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요청을 처리하는 중앙 디스패처가
프론트 컨트롤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개별 핸들러들이 자바 서블릿에서 컨트롤러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핸들러는 하나의 책임을 가지며 디스패처는 어떤 요청을 어떤 핸들러, 어떤 컨트롤러가 처리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패처 아키텍처 패턴에 맞춰서 자바 서블릿에 구현된 게 Request Dispatcher인데요. Request Dispatcher는 HTTP Servlet Request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로 서블릿 간의 요청을 전달하거나 포워딩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포워드 메소드를 보면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다른 서블릿이나 JSP로 전달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HTTP Servlet Response는 Servlet Response 인터페이스의 구현체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보내기 위한 객체로 컨텐트 타입, 응답 코드, 응답 메시지 등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nd Redirect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블릿과 서블릿에 관련된 여러 객체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것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영상과 다음 과제에서 직접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서블릿을 코드 레벨로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여기 프로젝트에는 이렇게 통계 서버를 구동시키게 돼 있고, 그리고 미리 저기 컨트롤러 패키지 안에다가 홈 컨트롤러로 메인 JSP 페이지를 띄우도록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로컬호스트 그리고 8080 포트를 입력시키면은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인업이랑 로그인 페이지가 각각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은 회원 가입에 대한 기능을 만들 건데요. 여기 JWP의 컨트롤러 패키지 안에다가 create user controller 이렇게 생성을 하고, 여기다가 웹 서블릿이라는 어노테이션 추가한 다음에 여기다 저희가 원하는 URL 패스를 입력해 줄게요. 그 다음에는 HTTP 서블릿을 상속을 받습니다. 여기 HTTP 서블릿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여기 서블릿을 상속을 받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이어서 여기서 HTTP 서블릿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 뭐 두 get이랑 두 post가 있다고 저희가 강의 자료에서 봤죠? 이거를 오버라이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generate 누른 다음에 여기 잠시만요. 네, 오버라이드 메소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두 포스트를 오버라이드 받으면 됩니다. 근데 제 맥북에서는 다른 사람 맥북도 똑같을 것 같은데 컨트롤 엔터 누르면은 바로 이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포스트를 오버라이드 받아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포스트 보면은 HTTP Servlet Request랑 Response가 톰캣이 이 두 객체를 생성한다 했죠? 그럼 사용자가 입력한 뭐 이메일, 뭐 이름, 뭐 패스워드 이런 것들은 이 request 객체에 담겨가지고 이 워커 스레드가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request body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유저 객체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우선 유저 객체는 이 JWP 모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 보면은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이메일 이렇게 생성자가 있는데 이 맞춰서 유저 JWP 모델에 있는 거 써야 됩니다. 그래서 new 유저를 생성해 줍니다. 여기서 request에다가 get parameter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은 유저 아이디가 될 것이고, 다음 파라미터는 패스워드가 되고, request 다음은 name, 이메일 이렇게 객체들을 생성할 수 있겠죠. 이걸 잠깐 탭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객체를 생성했으면은 이 레포지토리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레포지토리를 모의로 구현한 게 여기 core db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메모리 레포지토리라고 해가지고 임시로 해시맵 객체에다가 내용을 넣는 실습용으로 만들어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스태틱 그 선언자가 붙은 get 인스턴스로 이 객체를 싱글톤으로 받아오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메모리 유저 레포지토리를 new해서 받아오지 말고 싱글톤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get 인스턴스로 해당 메모리 레포지토리 인스턴스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 add user라는 메서드가 있죠. 그쵸? 이 add user 메서드를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add user 한 다음에 현재 유저를 저장을 하면은 이제 레포지토리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로그를 조금 찍어 볼게요. 네, 로그를 유저 회원 가입 완료 이런 식으로 로그를 찍은 다음에 리스폰스에다가 리다이렉트를 시켜봅시다. send redirect로 유저 리스트로 현재 생성된
그 생성된 유저 리스트들을 출력을 하는 걸 해봅시다. 두 포스트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유저 리스트로 리다이렉트 돼서 유저들의 리스트를 보기로 했으니까 이 패스로 받는 컨트롤러를 하나 생성해 줍시다. 여기 리스트 유저 컨트롤러 클래스 생성해 준 다음에 웹 서블릿을 받아오고 여기 URL에는 제가 원하는 이 유저 리스트 URL 받아오고 HTTP 서블릿을 받아옵시다. 네, 그 다음에 두 get이라는 메서드를 받아오면 되겠죠. 이거는 삭제해주고 우선은 이 유저들의 리스트를 뽑기 위해서는 메모리 유저 레포지토리에 접근해서 지금까지 메모리에 저장된 유저들의 리스트를 다 받아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메모리 유저 레포지토리에 finder 메서드를 호출하면 되겠죠. 그쵸? collection 유저를 메모리 유저 레포지토리에 싱글톤 인스턴스를 가져온 다음에 find all 하면은 모든 유저들의 컬렉션 리스트가 저장이 되겠죠. 이거를 request set attributes로 users라는 attribute에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나 객체들을 추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이 데이터들과 그 JSP 파일이랑 합쳐져 가지고 이 유저들의 리스트를 나타내는 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워드하기 위해서는 forward라는 것은 디스패처의 함수였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현재 디스패처 객체를 가져와야 됩니다. request에 get request dispatcher로 가져오고 네. 유저 리스트 부분을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유저 슬래시 리스트 JSP 파일의 상대 경로죠. 그쵸? 이거를 request dispatcher로 받아온 다음에 포워드를 합시다. 이러면은 유저 리스트 패스로 받으면은 유저 리스트 JSP 파일과 저희가 메모리 레포지토리에서 뽑아온 유저들의 리스트를 같이 렌더링해서 포워딩을 해서 저희가 결과를 볼 수 있겠죠. 실행해 볼까요? 네, 우선은 사인업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1로 하고 사인업 하면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게 보입니다. 네. 뭐 하나 더 하면은 이렇게 유저들이 이렇게 다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forward는 사용자가 URL A로 요청을 하게 되면은 뷰에 남길 데이터를 request set attribute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 뷰에 남길 데이터를 request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request dispatcher를 통해서 이 dispatcher를 받아옵니다. 이 forward 자체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다른 서블릿이나 JSP에 전달해서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request dispatcher forward 함수를 호출하면서 뷰에 전달된 정보로 동적 화면을 생성하고 리스폰스 객체의 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설명할 것이지만은 같은 워커 스레드에 있는 객체들이기 때문에 여기 디스패처랑 여기 forward랑 그리고 여기에 제가 담긴 데이터 이 부분들이 같은 워커 스레드 안에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리다이렉트 같은 경우에는 재요청을 하도록 요청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은 URL B로 요청하도록 다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응답 코드 302로 받을 텐데 이렇게 재요청하도록 리다이렉트를 받으면은 클라이언트는 자동으로 B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리다이렉트는 포워드와 달리 클라이언트 주소창이 변경됩니다. JSP는 자바 코드가 포함된 HTML 파일로 JSP에 있는 자바 코드는 웹서버에 실행돼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JSP 파일은 WAS에 의해서 서블릿 클래스로 변환돼서 사용이 되고 문법에는 JSTL이랑 EL이 있는데 원래 기존에 내려오던 커리큘럼에서는 이렇게 과제에서 JSP HTML을 수정하고 그 문법들을 배워야 됐고 공부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총대를 메고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구나 알아두면 되고 그 과제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톰캣이라는 거는 제가 계속 말하는 거죠. 서블릿 컨테이너의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쵸? 톰캣은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의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WAS인데 자바 서블릿을 실행시키고 JSP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웹페이지를 만들어줍니다. 톰캣은 실질적으로 TCP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석해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객체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블릿 컨테이너랑 톰캣은 거의 같은 거라고 보면 쉽습니다. 서블릿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가 HTTP 리퀘스트를 보내면은 서블릿은 HTTP 리퀘스트랑 HTTP 리스폰스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워커 스레드가 요정 URL과 매핑된 서블릿을 탐색하고 그 서블릿의 서비스 함수에 정의된 그 비즈니스 로직들을 다 수행을 한 다음에 두 포스트 로직을 수행한 다음에 HTTP Servlet Response 객체가 그 클라이언트한테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HTTP Servlet Request랑 HTTP Servlet Response는 객체가 반납이 되는데 이것은 워커 스레드가 반납이 되기 때문에 알아서 그 안에 있는 객체들도 반환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3주차 때 배웠던 톰캣이랑 실제 서블릿 컨테이너는 이와 같이 다른데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가 덜 된 분들은 다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직접 추가한 내용인데 기존 내용으로는 붕뜬 느낌만 들고 이해가 100% 안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톰캣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톰캣 서버는 동시 접속하는 여러 클라이언트 요청을 각각 별도의 스레드로 처리를 합니다. 한 번에 여러 사용자가 동시 요청을 보내도 각 요청마다 별도의 스레드가 생성돼서 병렬로 작업을 처리하기 때문에 서버가 멈추거나 계속 그 소켓을 리슨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보내면은 그 서버가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스레드를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개별 요청마다 독립적으로 스레드가 동작하는 방식이 thread per request 모델이라고 하고 메인 스레드는 계속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요청, 그러니까 소켓을 계속 리슨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모델 덕분에 수많은 요청이 끊김없이 평행으로 처리될 수 있어서 웹 서비스의 안정성과 확장성이 높아집니다. 이 아키텍처를 멀티 스레디드 서버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동시에 들어오는 요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에서 HTTP 요청을 보내면은 그 요청은 톰캣의 서블릿 컨테이너로 전달이 됩니다. 서블릿 컨테이너는 이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워커 스레드를 스레드풀에서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블릿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 HTTP 서블릿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스레드에 전달을 합니다. 그럼 이 워커 스레드는 어떤 서블릿이 해당 요청을 처리할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 서블릿 객체에서 서비스 메서드가 호출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두 겟이나 두 포스트 메서드가 호출이 됩니다. 이렇게 서블릿이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고 나면은 응답 데이터가 다시 서블릿 컨테이너를 거쳐 이 리스폰스 이 부분이 서블릿 컨테이너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렇게 웹 브라우저로 전달되게 됩니다. 톰캣은 서블릿 컨테이너, 워커 스레드, 서블릿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클라이언트의 HTTP 요청을 받고 스레드가 처리하고 서블릿이 응답을 생성하는 순서대로 동작합니다. 워커 스레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스레드 풀이 기반이 되는 오브젝트 풀 패턴도 중간에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스레드 풀 말고도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 할 때도 설명할 거지만은 이 재사용 가능한 객체들을 모아둔 객체 풀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만들 때 비용이 많이 들거나 객체를 빈번하게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그런 경우에 메모리 프래그멘테이션, 메모리 단편화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워커 스레드가 요청당 thread per request 모델이었잖아요. 그래서 리퀘스트를 받을 때마다 스레드가 생성되고 삭제되고 이렇게 계속 객체가 아니라 스레드지만 일단은 메모리를 점유하는 어떤 엔티티가 계속 빈번하게 생성하고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오브젝트 풀 패턴을 사용하기 되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현체 중 하나가 thread 풀인데 이 memory fragmentation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그 오른쪽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살짝 완벽하게 맞는 그림 아니겠지만은 왜냐면 이게 여러 프로세스로 돼 있죠. 이게 프로세스가 아니라 하나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 객체를 만약에 생성하면은 운영체제나 JVM garbage collector가 메모리에 이렇게 빈 공간 중 적당한 크기의 연속 블록을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만약에 객체가 삭제되면은 그 메모리 블록이 빈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그 빈 공간은 기존 할당된 블록 사이사이에 이렇게 불역속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부분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이 빨간색 부분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기 빨간색 부분 같이 다양한 크기의 메모리 블록들이 불규칙에 할당하고 해제되면서 이 흩어지기 때문에 큰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톰캣은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해서 이런 워커 스레드를 미리 만들어주고 thread pool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사용자 요청이 들어오면은 thread pool에 대기 중인 워커 스레드가 해당 요청을 할당받아서 서블릿을 실행하고 이 서블릿의 라이프 사이클을 다 수행한 후에 스레드가 반납이 되고 그 스레드는 thread pool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동시에 많은 요청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사용자 요청이 들어오면은 워커 스레드가 할당되고 서블릿이 실행된 뒤 스레드는 또 반납이 돼서 다른 요청을 위해서 스레드 풀에 대기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웹 쿠키랑 웹 세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HTTP는 무상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매 요청마다 로그인을 다시 해야 된다던가 이전 상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쿠키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의 리스폰스에 set 쿠키 헤더를 통해서 쿠키를 설정을 해주면은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요청은 그 쿠키를 그 리퀘스트 헤더에 매번 전달이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쿠키의 단점이 있습니다. 보안상 취약합니다. 그 쿠키에 있는 내용을 클라이언트에서 조회도 가능하고 그것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쿠키에 유저 아이디 1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그 사용자가 그 유저 아이디 1을 2로 바꿔서 2번 유저로 조금 속이고 로그인하는 그런 방식이 가능하겠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션이란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상태값을 공유하기 위해서 세션 아이디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션 아이디는 쿠키를 통해서 공유가 되고 그 세션 아이디의 진짜 원본 값은 오직 서버에만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는 세션 아이디로 유저를 구분할 수 있고 유저 같은 경우에는 쿠키에 있는 세션 아이디로는 이게 어떤 사용자인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4주차 서블릿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